뭐 제약바이오 산업이 커지면 덩달아서 커질 수 있는 이런 소재와 장비 회사들도 우리가 한번 눈을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부터는 신재생에너지, 뭐 수소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이런 쪽은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봐도 될 시기가 아닌가.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주도 한번 좀 볼까요? 오늘은 좀 강했죠?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그렇죠. 뭐 공매도가 재개가 된 이후에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였던 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고,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 7일에 발표되는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제, 이게 아두카두마비, 이게 허가 여부에 따라서 국내 치매 관련주들이 그게 무더기로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이게 저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바이오젠의 그 치매 치료제가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허가가 받으면서 다음날 진짜 치매 치료제 업체들이 막 상한가로 가는데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 무더기로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약효에는 일단 의구심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꼭 필요했지만, 치매 치료제라는 게 꼭 필요했지만 그동안 이게 치매 치료제가 마땅히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처음으로 개화가 됐다라는 데에서 의미를 좀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중심에는 바이오젠, 그러니까 치매 치료와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그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 국채 금리가 딱 이제 1.5% 수준을 딱 하회하자마자 이게 숫자가 그런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1.5 또는 2.0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1.5라는 숫자가 그 미 국채 순위에서 깨지자마자 바로 이제 성장주들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 쪽은 잘 아시겠지만 참 어려워요. 이게 정말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게 해당 회사들의 신약 모멘텀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리고 그게 인간의 생명을 좀 담보로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기업 가치를 매기기도 어렵죠.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볼 때 기업 가치를 어떻게 보냐면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정말 신약 하나에만 올인하는 기업이 이 신약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이거는 뭐 기업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고, 정말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정말 불치병을 나을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면 이 기업 가치는 진짜 무한대로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매기기에는 뭐 숫자로 이렇게 매기는 거는 뭐 제약바이오에서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소부장,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도 원료주 공급체. 네, 반도체 쪽에서도 소재가 있고 장비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소재가 필요하고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쪽 시장에 좀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약을 개발해서 임상이 어떻고 효용성이 어떻고 부작용이 어떻고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고, 다만 제약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고 앞으로 많은 업체들이 좀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탄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소재와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조금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쪽이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한 예를 좀 한번 들어보면 그거 아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 세포 배양백이라는 게 풍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있는데, 지금 이 부분 혹시 얘기를 아니요, 아세요? 몰라요. 이게 세포 배양백이 뭐냐면, 백신을 만들려면 세포를 배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포를 배양하는 백, 그러니까 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방 안에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세포를 배양을 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스테인리스를 썼었어요. 스테인리스를 썼는데, 이게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스테인리스다 보니까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 세척도 해야 되고 멸균 작용도 거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죠. 그 백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이 백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 세포 배양백 자체가 지금 풍기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화이자라든지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 배양백을 받기 위해서 1년을 줄을 서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급받기 위해서. 그 정도로 좀 풍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예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일회용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스테인리스에서 일회용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상당히 많이 아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오 업체 중에 소재 업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세포 배양기 같은 경우에 장비 회사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소재와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중요한 부분은 뭐 어느 회사가 임상을 잘해서 대박이 날 거래 라고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을 이렇게 투자하시기보다는, 뭐 제약바이오 산업이 커지면
덩달아서 커질 수 있는 이런 소재와 장비 회사들을 우리가 한번 눈을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게 이제 펀더멘털 투자인데, 그죠? 네네네. 가치주 투자. 근데 이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방을 노리는 분들이라. 그러니까요. 이거 성공하면 폭등, 급등, 이것 때문에 바이오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잘 기회는 안 들어오실 것 같아. 우리가 저는 이렇게 뭐 거리에서 약을 판매하거나 이런 분들은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혹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이 약을 먹으면 약장수들. 뭐, 예, 약장수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빠져들다 보면 혹해요. 이게 정말 잘 되면 진짜 인류를 구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는데 여기에는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바이오주는 일단은 사놓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신약이 잘 되기를. 네. 자, 오늘 또 주요한 뉴스가 나왔죠. 현대차하고 SK 포스코, 효성그룹이 수소기업 협의체 설립을 추진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겁니까? 일단은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그룹이 연합해서 수소기업 협의체 설립한다는 말이 좀 나왔어요. 그만큼 수소경제,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이 이렇게 나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돈이 된다는 거죠. 기업들이 이렇게 나서겠다라는 거는 이 산업 자체에서 돈 냄새가 나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건데요. 이게 6월 초를 뜨겁게 달구었던 원전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동안 조금 눌려 있었던 신재생에너지로 조금 자금이 쏠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는 뉴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 정부들도 이게 수소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좀 분주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수소 경제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좀 하고 있고, 미 에너지부가 지난 7일에 수소 에너지를 게임 체인저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연구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충전소를 한 1000개 정도를 단기간에 짓고 수소차를 한 100만 대를 좀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소 에너지와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각 정부에서 지원 육성책이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된 산업은 무럭무럭 커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한 번은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 올라오기도 했었고, 지금은 원전 쪽에서 좀 매물이 좀 나오니까 이런 뉴스, 이렇게 기업들이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또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수소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이런 쪽은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봐도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그룹 이게 협의체, 그러니까 서로 여기서 각각의 기술을 제공할 게 있는 건가 보죠? 어차피 자동차 분야,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직접적으로 생산해서 부생수소 이런 부분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수소 경제라는 게 한 기업이 이게 뭐 본인들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요 기업들이 손을 잡고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협의체 설립을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어떤 그 성과들이 나오느냐, 어떤 이제 뭐 합의 같은 게 나오겠죠, 앞으로? 그러겠죠. 그게 이제 앞으로 시장에 어떤 식으로 또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까?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 대부분 다 수혜를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수소차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수소차를 만들려면 거기에 맞는 부품들이, 특화된 부품들이, 수소와 특화된 부품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와 관련된 소재들이 필요할 건데, 이런 부품과 소재들은 효성그룹에서 또는 SK그룹에서 좀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소를 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좀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SK 역시도 SK그룹 자체에서 글로벌적인 수소와 관련된 역량을 키우고 있고, 어떤 회사죠? 플러그파워인가요? 플러그파워인가? 그 미국의 수소 업체를 하나 인수를 했었잖아요. SK가. 정확하게 제가 미국 회사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의 SK 역시도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국내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그룹들이
손을 맞닿는다라고 하면 수소 경제, 수소 생태계가 한 발짝 더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 그룹 차원에서 지금 만나는 거죠? 실질적인 어떤 계열사들이 정해진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 거기 어디가 주체가 한번 해보자. 될지. 예. 예. 우리끼리 손잡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뭐 SK는 야 너네 이거 이쪽에서 담당해. 현대차는 뭐 현대차가 하겠죠. 뭐 현대차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가시화될 때 그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부터 이제 예비군하고 민방위 대상으로 얀센 백신을 접종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벌써 1차 접종 인구가 1천만 명이 넘었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 20% 정도가 지금 접종을 했다라고 빠르네요. 하더라고요. 네, 역시 대한민국이 속도 면에서는 IT하고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하여튼 뭘 쏠리면은 쏠림 현상은 참 끝내주는데 접종했어요? 저 내일 맞습니다. 내일 맞아요? 내일 얀센 한 백신 이틀, 2, 3일 아프다고 그러던데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얀센 백신 맞은 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이상 징후는 없다라고 하는데 뭐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좀 몸살 기운이 있었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이제 어쨌든 우리가 기대감, 좀 먼 기대감으로 가졌던 이제 어떤 컨택트 경제, 네네. 여행주, 항공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현실로 와닿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뭐 정부에서는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체 관광 해외여행, 네, 허용도 해주겠다라고 허용하겠다 이런 하고 뉴스도 있고요. 나오고. 네. 그래서 근데 이미 항공주하고 여행주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예. 여행도 일단 한번 요 많이 상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뭐 최근 한 달 동안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죠. 항공주, 여행주,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컨택트 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었고 주가가 좀 올랐는데 이게 저는 이제 항공주하고 여행주하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전 좀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실적은 없는데. 네, 주가 수준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이 뭐예요? 그 이상으로 지금 많이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여행의 정상화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재료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행 재개 소식이 계속 나올 거예요. 어느 국가가 여행을 갈 수가 있을 거야 또는 해외여행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럴 때마다 좀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비중을 여행주 같은 경우는 네,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항공업종은 근데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업종은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가 더 올라온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쪽은 코로나가 진정되고 여행 수요가 재개가 되면 살아남은 애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사들 대부분의 최악의 현금 흐름을 좀 지니고 있거든요. 지금 비행기를 대부분 리스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을 지금 감당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반납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리스를 못하겠다. 지금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 못하니까 제 비행기를 반납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내년이든 뭐 여행 수요가 되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항공업체들이 리스를 또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리스를 하려고 하면 비행기를 한 1년 뒤에나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당장 내가 리스를 한다고 했을 때 비행기를 못 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가 진정되면 제가 볼 때 뭐 여행 수요 자체는 당분이 제가 볼 때 여행 수요가 가장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항공업체들이 비행기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막 그럴 것이고 실제로 인도 받는데 한 2, 3년 뒤에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면 뭐 그러면 장사 다 한 거죠. 만약에 그러면 2, 3년 뒤에 뭐 비행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항공사가 앞으로 1년 안에 있을 수요를 다 잡아먹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 값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항공사들 특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물 쪽에 실적이 그렇죠.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시기를 버텼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혜 강도가 상당히 좀 길 수도 있고 수혜 강도가 좀 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행업종보다는 항공업종은 아직까지도 조금 수혜는 좀 더 길어질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또 아시아나항공하고 이제 네네. 합병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뭐 하나밖에 없는 독점적 지위가 되니까 그 부분이 되게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HMM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HM이 보여줬잖아요. 지금 거의 한 그렇죠. 20배 정도가 주가가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한 산업에서 대해서 그렇게 살아남은 기업이 독식할 경우에 얼만큼 주가의 퍼포먼스가 무섭게 올라올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항공업종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수혜 강도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HMM도 사실 오래 전서부터 이거 너무 비싸다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건 좀 뭐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 대한항공이 좋다 이거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LCC라고 하나요? 우리 저가 항공사들. 네네. 이거에서는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이거는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찍기가. 왜냐하면 현금 흐름 자체가 그 LCC 회사들 저가항공 자체들이 현금 흐름이 워낙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죠 지금. 그래서 언제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뭐 유상증자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라든지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지금. 예, 돈은 맞습니다. 없고. 예, 뭐 채권을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자금 조달이 급히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LCC 업체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저는 현금 흐름이 상당히 어려운 LCC보다는 대형 항공사들이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LCC에서의 대형 아니면은 그냥 그냥 대한항공. 대한항공 쪽이라든지 항공주 한다면 예. 대한항공 하나에 집중하자. 네, 맞습니다. 네. LCC 투자하신 분들은 서운하시겠는데. 잘 분석을 해보시면서 과연 이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뭐 지금 뭐 소비주들도 있잖아요. 내수 네. 소비주들. 그것도 뭐 얼마나 갈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던데요. 오프라인 특히 유통업체들. 일단은 그쪽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화장품이 있을 것이고 의류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의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퍼포먼스가 좀 거의 80% 90%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화장품 쪽은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색조 화장품 그리고 미국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화장품 업종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내일 장을 어떤 식으로 좀 그 관전을 해야 될까 혹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얘기죠. 내일 어떻게 될지는. 그래도 우리가 오늘 밤에 나올 CPI 지표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CPI가 만약 예상치보다 높으면 높아도 일정 부분 높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CPI 자체는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면 시장 예상치가 한 4.6, 4.5 이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왔는데 한 4.89 정도 나왔다 또는 5.0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치가 정말 막 한 1% 이상 뭐 5.5 또는 6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거는 충격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정도로 높게 나오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높은 수치를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시장의 금리를 좀 밀어 올릴 수 있는,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주도 다시 좀 타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 정도만 나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면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긴축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그라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오늘과 같이 성장주들이 좀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CPI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뭐 9%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약간 긴장이 되긴 하는데 예. 하여튼 그러나 어쨌건 이게 어떤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정말 많이 올라서 내일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고 했을 때 여기서 따라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적정 시점에서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들 올 하반기까지는 다 상승으로 다 많이 보는 분들이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쪽이에요. 대세를 따르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